뉴스앤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고문의 재보궐선거 출마 인천 계양을 확정됐습니다. 새 정부는 이제 나흘 뒤면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내각 구성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오늘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내각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궁금하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내각 사실상 확정된 그 장관 후보자는 3명밖에 없는 3명인 거죠. 예. 어떻게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4월 13일 날 이제 2차 내정자까지 다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일 정도 됐죠. 장관 후보자들 발표한 이후에. 근데 꽤 이 청문회 전국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일 모레 뭐 며칠 후면 출범이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진영이 갖춰지겠습니다만 청문회를 둘러싸고 워낙 여야가 지금 이제 특히 몇 명 후보들 총리 후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라든지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분들을 둘러싸고 워낙 여야가 지금 이 정치적 셈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그래요. 좀 피로감을 굉장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논리가 거의 같은 논리들이고 이제 뭐 내 발목 잡는다.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인준이 부결되면 발목 잡는 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 반대 의견 또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제 거의 온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일단 그러나 한덕수 후보자의 그 본회의 인준 날짜를 아직 잘 안 잡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연계시켜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동훈 후보자하고 이제 정호영 후보자인데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건데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은 다른 후보자는 극단적으로 다 포기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면 그런 기류가 읽힌단 말이에요. 지금 게다가 검수완박 통과되고 또 이제 형사사법 체계가 이제 바뀌는 이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 쪽에서는 아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 여러 가지 아빠 찬스도 나오고 뭐 이제 민주당은 아빠의 힘이란 말까지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데 국민의 힘이 아니라 아빠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것도 그런 겁니다만 워낙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아울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 될 거니까 여당이 될 당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거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견제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그것이 야당의 임무기도 하고요.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뭐 부적격자라고 판단된다면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이전부터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죠. 국회법에 보면 인사청문회법인가요? 보면 죄송합니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때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완결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건 대개 다 어기고 있는데 이번은 특히 좀 새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시기.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 취임하면 새로운 내각이 좀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참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마쳤다 하더라도 가부간 뭐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임무를 국회 의무를 좀 하지 않는 거죠. 흠결이 있어서 채택하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채택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뭐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임명할 수 있지만 결국 총리가 인준이 안 되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되는 요건이 안 되니까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좀 있는 그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거나 그렇게 할 걸로 아마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민주당 속내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사람이 역대 최고다 이렇게 계속 비판했지 않습니까? 34명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처음부터 그렇게 국회 야당 동의 없는 사람들을 임명해봐라. 그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기록을 경신해주겠다. 막 이런 속내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너무나 지나친 이런 대립 관계를 새 정부 초반부터 이렇게 보이는 것은 국민으로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하고 다른 그 후보자들의 거취하고를 연계시키겠다는 것을 뭐 일부러 숨기지는 않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하고 통화를 직접 해서 우리 정부의 총리 후보자는 한 후보자뿐이다라고 신뢰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한덕수 후보자는 뭐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말이죠. 신뢰를 보낸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비준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인준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후보자도 같이 포함시키는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새 정부 출범하는데 새 총리의 인준을 거부할 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도. 민주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그게 이제 지방선거가 곧 있으니까 지방선거 민심이 어떻게 반영될까를 많이 이제 잴 거예요. 양쪽이 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른바 연계하는 거. 한덕수 총리를 낙마시키고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한동훈 정호영 후보를 살린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민주당이 맡긴다 그냥.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밑 작업을 해서 일단 총리는 통과시켜 주시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정호영, 한동훈 낙마시켰소. 라는 그러한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계속 이 연계시킨다는 얘기가 보도에 자꾸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는 일단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직도 뭐 별로 뭐 밝혀진 게 없지 않냐, 해명이 다 됐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말이죠. 정호영 후보자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는 민주당이 하여튼 해봐라. 만약에 부결시키면 오히려 지방선거에 굉장히 당신들이 부담이 되니까 알아서 하시오. 저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이쪽 포기하지 않는다. 한동훈 후보자. 네. 그 메시지가 더 강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끝까지 꿋꿋하게 버티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네. 노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고요. 또 오늘 당선인 측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강행도 검토하겠다라는 그 관계자 발로 나왔거든요. 기사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생각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끝까지 미루면 결국은 이제 김부겸 총리가 제청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고 별로 이제 참 볼썽사나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미루면서 결국 그 한동훈, 정호영 이런 그 후보자들의 낙마를 기대한다. 아니면 처리를 하거나 이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상황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새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발목 잡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건 국민들 보기에 어쨌든 뭐 열광적인 지지층이야 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지나친 그런 발목 잡기 아니겠는가. 네. 야당의 견제 기능을 넘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아마도 지금 지방선거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검수안박법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방선거에 별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만약 이게 총선이었으면 달랐을 겁니다. 그냥 본인들의 거치에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지방선거만 해도 국회의원 본인들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지방선거에는 큰 생각이 없고 차기 총선, 차기 대선 벌써 이런 쪽에 좀 눈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만들겠다. 처음부터 막 이런 쪽에 벌써 눈이 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좀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또 실패한 정부가 된다면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결국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만이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나친 그런 상황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보이고요. 일단 저는 5월 9일 날 있을 한동훈 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떻게 그 모양새 어떤 전개가 되고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나는지 그런 것들에서 민주당이 조금 앞으로 한덕수 청문회에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쪽에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토론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나온 여야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발언, 한덕수 후보자 또 정호영 후보자 등에 대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낙마 안 시키면 한덕수 인준 못한다. 이 한한 연계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좋은 문화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걸 대놓고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보통 그런 어떤 우리가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예를 들어 장관 한 10명씩 우르르 들어가면은 의례적으로 한두 명 낙마시키면 나머지는 통과시켜준다. 이런
참 국민 입장에서는 불행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회가 욕을 먹었는데 예. 그걸 민주당이 진짜 하겠다고 한다면은 예.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한 명인가요? 네. 오늘은 지금 여당권은 아직 안 들어왔나 네, 봅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그래 결국 청문회까지 가봐야 그게 또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노 교수님 말씀이셨는데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제 자녀가 이제 뭐 노트북을 어서 이제 기부를 받아가지고 어머니 지인이 임원인 회사로부터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걸 스펙으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전혀 그거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딸의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자기 노트북을 수리까지 해서 보내주고 이랬다. 이제 보육원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워낙 서로가 달라요 말이. 예,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이 이른바 도덕성 검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데 민주당이 그것보다는 결국은 검수한 바 관련일 겁니다. 아마 수사 관련일 것이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독립기구가 될지 또 행안부로 들어갈지 법무부에 외청이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한동훈 법무장관이 만약 된다면 상당히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성남 FC 사건 요새 다시 조명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조금 더 거칠게 말씀드리면 한덕수 후보자보다는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더 바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그러나 이 한동훈 후보자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네.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안 받고는 전혀 부차적인 문제인 상황이 됐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한동훈 후보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파격 인사 중에 파격 인사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한 것만인 것이고 그러나 한덕수 후보자는 그 키를 지금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차피 임명을 할 바에야 한동훈 후보자를 우리 한덕수 후보자 비록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새 정부 발목 잡는다는 비판이 있더라도 부결시키자라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9일날 이제 월요일날 아무리 무슨 거기서 많이 뭐가 나와도 일단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관심은 정권이 작심하고 임명하려 하는 사람, 민주당은 어떻게든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체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무슨 딸 스펙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딸의 스펙, 뭐 자녀의 뭐 의대 편입 입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 이런 거지만 한동훈 후보자에 제기된 이런 것들은 큰 관심 밖에 넘어가 있어요. 사정권이 아니거든요. 양쪽 진영에 정말 정치적인 접점에 있는 후보란 말이죠. 그걸 이제 민주당이 그럼 그걸 알면서 한덕수 후보자를 그냥 낙마시킬 것인가? 그래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새 정부 발목 잡는다는 비판을 응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까지 했던 분인데 우리가 낙마시키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건 또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더 많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면 통과시킬 텐데 그 판단하면 주말을 거치면서 할 겁니다 아마. 네.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하지 않는 쪽으로 당론을 정하고 그렇게 표결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또 당선인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대응할 카드는 없죠. 사실은 뭐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더구나 이제 그 총리 임명 동의안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너무나 이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봐서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하고 뭐 연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뭔 얘기하겠습니까? 그 뜻을 뭐 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마도 이제 뭐 결국 부자 표치를 찍어라, 부결시켜라 이런 쪽에 아마 됐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상황은 또 그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현 정부 여당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또는 국민의힘 측에서 아무리 이제 뭐 얘기한다고 할 그 대책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각자 생각할 나름은 있겠죠. 당론으로 분명히 정하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민주당 개개 의원들도 함정으로 판단한 사람이라면 굳이 여기서 우리가 만약 한동훈 이제 그 법무장관을 임명한다든가 임명하는 것이 뭐 명백하든가 하면 한덕수 총리를 낙마시키는 게 부결시키는 게 뭐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부결이 될 게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 가서 정말 여론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당론을 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그 의원들도 개개인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 될 테니까요. 지금 결론을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부결이 민주당에게 워낙 부담이 된다면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어차피
말들은 안 하지만 어차피 임명할 걸 다 안다면 정원으로 가잖아요. 정원으로 한덕수 통과시킬 테니까. 그건 이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겠죠. 이심전심 아니면 또 물밑에서 해서 한덕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한동훈 후보자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키기엔 민주당으로서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정원 후보자 워낙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사실 부정적 여론이 많아요. 국민들로부터. 네. 그렇다면 정원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거는 사실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면은 윤석열 정권이 마치 굴복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는데 정원 후보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한한 라인이야말로 한덕수 한동훈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정원 후보는 살짝 빠져 있어요 지금. 네. 한동훈 후보자 워낙 이제 부성하니까. 그런데 정원 후보자는 아마 그런 분 때문에 네. 서로 이제 말을 아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정호영 후보자만 낙마시키고 그렇게 통과시켜주는 것 그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만족하지는 않는데 일단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키는 한덕수 후보자밖에 없어요. 욕을 먹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차피 문재인 정권도 많이 임명을 했으니까. 네. 저는 제가 볼 때 뭐 한동훈 후보자는 거의 뭐 90% 이상 임명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뭐 9일날 청문회 때 이런저런 게 많이 나와도 네. 제가 볼 땐 뭐 그걸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킬 일은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노 교수님은 지금 그 한동훈 후보자의 그 딸과 관련된 이제 제기된 의혹들, 민주당에서는 조국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글쎄 뭐 그 예를 들어서 본인 이름으로 뭐 노트북을 기부하겠다 몇 가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도 논문 썼다 뭐 몇 개월 내에 뭐 많은 논문을 썼다 또 전자책을 출판했다 이런 얘기인데 노트북은 지금 이제 해명된 대로 본인 이름으로 기부한 게 아니라 기업이 그 기업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것이고요. 논문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흔히 이제 뭐 보통 교수들이 쓴 논문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그런 논문 수준은 전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에세이나 보고서 수준의 그런 정리된 것들을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말 그대로 오픈 액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널 사이트에다가 그걸 올린 거죠. 나중에 쉽게 아무 때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고 또 전자책 출판도 일종의 저장소에다가 그런 올리는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기된 의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 하더라도 입시 컨설팅을 받은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시 컨설팅을 받은 게 불법인가요? 그리고 거기 게재된 무슨 뭐 어떤 에세이나 리포트 이런 것들이 허위인 것도 아니고 해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러나 그 자체가 전혀 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크게 한동훈 후보자의 흠집을 낼 만한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또는 이제 민주당 꼭 아니더라도 이제 일반 이제 어떤 특정 언론에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과연 한동훈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고 국민에게 흠집을 내고 결국 또 윤석열 정부에 또 부담을 주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자꾸만 그때마다 소환되는 게 조국 교수 아니에요. 조국 교수 사례. 그게 별로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마다 또 조국 교수 본인도 나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SNS 뭘 기재하고 하는 것이 결국 비교가 되면 저 조국 교수 딸과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조국 교수 딸 논문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교수와 대학원생이 쓰는 논문에 제일 저자로 이름 올린 거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본인이 그 한동훈 후보자 딸은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이고 실체를 봤더니 4-5페이지의 에세이더라. 이렇게 자꾸 의혹을 자꾸 부풀려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도 결과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상황이 별로 썩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최 교수님 덧붙이실 말씀 네, 있으시죠? 저는 그 조국 전 장관 프레임으로 자꾸 이 한동훈 후보자를 보는 거는 저도 동감해요 그 말씀에. 일단 여러 가지가 상황이 다르고 그런데 아빠 찬스라는 측면에서 이제 같이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청문회에 나온 후보들이 아빠 찬스가 유난히 많게 느껴져요 진짜. 아빠의 힘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제 유죄 난 게 자녀 입시에 관련된 게 다 유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표창장 위조 이런 게 컸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나 지금 다른 후보자의 경우는 위조나 이런 불법은 아니에요. 위조나 불법이 아니라고 다 국민들이 오케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한동훈에게 조국의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거는 그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법무장관 후보자고 조국 전 장관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당선이 유난히 아끼는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비교가 가능하긴 한데 표창장 위조 그것과 지금
스펙이 얘기되는 거, 의혹 같은 거 워낙 많이 비슷한 이런 성격이 많으니까 네. 그걸 같이 자꾸만 이렇게 등치시키는 건 조금 과하다. 이게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어떻게든 한동훈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하게 좀 보여요. 지나치게 한동훈에게만 이렇게 화력 집중하는 게 그게 수사와 관련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검수완박과 관련되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많이 부과되는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민주당에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이게 뭐 비슷한 맥락 속에 있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만약에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한동훈 후보자가 그다음에 이제 그 중수청 문제 거기 이제 또 그렇죠. 얽혀 있고 그다음에 국회 법사위가 또 얽혀 있고 그래서 원래는 국회 이제 후반기 2년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거 다시 논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쟁점이 됐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 민주당에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도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만 윤호중, 김기현, 박병석 이렇게 의장 이렇게 뭐 형식 생략하면 세 분이 모여갖고 사인하고 서명한 걸 다 사진 찍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뭐 5대 11로 뭐 11대 7인가요? 뭐 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을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 하반기에는 이제 이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그 합의를 깨겠다는 거죠. 깨겠다는 것인데 깨겠다는 논리가 이제 몇 가지 있죠. 좀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중재안 합의했던 것을 국민이 깼으니까 우리도 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글쎄 모르겠어요. 이걸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잘못하겠다는 그런 논리가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이제 야당 몫이어야 된다. 법사위원장은. 그런데 바로 조금 전까지 여당이었는데 여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야당 법사위원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참 명분은 좀 공색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실리를 명분은 공색해도 실리를 찾겠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차지해서 말하자면 법안 통과를 우리가 빨리 좀 시키겠다. 특히 이제 중수청 관련 법률을 우리가 꼭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수청 관련 법률을 빨리 만들어서 중수청을 발족시키는 게 과연 민주당에 유리할까요? 지금 근데 검찰의 기능을 대행하게 될 대안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그런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은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국회가 임명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검적불 위반이니까 안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그런 새로운 수사기관이 생기면 과연 민주당에 유리할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수처처럼 있으나 마나한 기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그런 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강행 처리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실리도 그렇게 썩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이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썩 설득력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최 교수님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네. 전에 네. 그 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법사위원회가 지금 우리나라 상임위원회에서 상원처럼 돼 있는 건 다 이제 알려져 있는 상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체계만 한 게 아니라 어쨌든 마지막 법안이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법사위에서 법률 체계,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률 체계나 자꾸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이 거기서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하나의 그 게이트가 된 거죠. 키퍼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양쪽의 입법에 관련돼서는 결정적인 거죠. 이번 같은 경우도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이었다. 네, 네. 검수완박 통과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양쪽이 어쨌든 여기에 이제 치열하게 거의 그 쟁투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법사위원회를 그냥 자꾸 체계에 그치게 하자. 다 다른 상임위가 전문성이 있는데 왜 그런 내용까지 자꾸만 법사위가 관여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네, 네. 왜 아까 그 말씀 나눌 때 그 전반기 국회 때 약속할 때 말이죠. 근데 그것도 흐지부지 위험하게 되고 말았고. 근데 그게 이제 첫째 이제 법사위 기능이고요. 네. 두 번째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맞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갖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약속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의힘이 후방위 원내대표의 후방위 원내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네. 야당 여당으로 돼 있지 않다고요. 그럼 분명히 그 명문화돼 있고 국회의장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지난 4월 22일 날 국민의힘이 합의해놓고 번복했어요. 파기했어요.
제가 비판을 많이 했죠. 네, 네. 그것도 잘한 게 아니고 뭐 사과도 했고 국민님. 그렇다고 같은 레벨에서 우리도 그러니까 피장파장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지 않겠다. 너희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가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단히 힘들겠지만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법사위원장 국민님이 하시오. 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정치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도 사인 간에도 이렇게 약속을 그렇게 함부로 파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약속 같은 거 하나하나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너무 쉽게 오히려 이게 공적이라서 더 쉽게 파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자꾸 정치가 그러니까 불신을 주고 어쨌든 정당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든지 정파 이해주의, 정파 이익 이런 거에만 완전히 침잠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바뀌는 하나의 계기거든요. 네. 근데 왜 민주당이 이것도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말이 나온 김에 네, 네.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이제 어떤 정권이 유리하냐 따지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네, 네. 비가 내리면 뭐 여기서 비가 내립니까? 다 수증기 올라가서 어디서 비가 내리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유불리 따지 말고 검찰 개혁이 이렇게 진행됐으니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일단 큰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중수청 만들어도 윤석열 정권 내에서는 정권이 엄청난 영향을 행사할 거예요. 독립기구가 되건 뭐 행안부에 들어오건 그 법무부 외청이 되든. 근데 이거 자꾸 문재인 정권에 관련된 수사와 관련시켜서 자꾸 이해관계를 따지니까 그거는 속된 말로 해서 너무 그걸 잔 거를 너무 많이 재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정도로 가라. 그럼 누구한테 유불리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그걸 따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옛날에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납니다. 좀 전 화면에 나온 그분이 현재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인 박광원 위원장이고요. 이제 국회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4년 중에 후반기에 의장 두세를 뽑고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쟁점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어요.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그 인수위에 대한 여야의 이제 오늘 이제 해단식입니다. 여야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이번 인수위는 그런 청사진도 없었고 또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든지 부동산 감세를 추진한다든지 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일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에만 주력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책을 쓰면 책을 다 내용을 쓰고 나서 제목을 마지막에 붙인다. 제목을 먼저 붙여놓고 나면 그 제목에 맞추느냐고 모든 그 실제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책 제목에 맞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전을 처음부터 내지를 않고 거의 지난주에 발표했나 그렇죠. 좀 마지막 순간에 한 것들이 그런 저희 인수위에서 활동을 잘 원하는 바가 뭐였는지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의 그 내용이 함축돼서 나온 게 저희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5시에 해단식이 있고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도 참석한다고요. 안철수 위원장이 아마 이때를 전후해서 분당갑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안철수 위원장은 그동안 뭐 개항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는데 분당갑으로 사실상 정리가 됐는데 노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수위 활동을 조금 보면은요. 네. 안철수 위원장이 고생은 하시고 잡음이 없이 이끌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잡음이 없이 이끌어오는 높이 평가하는데 아마도 보완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게 저는 조금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럴 때까지 이제 왜 이 선거 끝나고 출범할 때까지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냐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공식 발표는 안 하더라도. 네. 예전까지 많이 그랬죠. 물론 이제 보안이 세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러 새 정부의 어떤 정책 같은 거를 우선순위를 조금씩 이렇게 흘려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찬반 여론이 비등하고 그러면 너무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걸 접는다든가 또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걸 앞으로 내놓는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쌍방향 소통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안은 잘 지켰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새 정부에 대한 평가를 너무 이제 기대를 갖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110개 과제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과제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좀 뒤에 돌아서 평가를 해보면
과연 그렇게 많은 그 정책들을 내놨는데 얼마나 그것이 실현되었고 그것이 국민적 삶에 어떤 그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을까, 변화가 있었을까, 좀 이렇게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10대 과제를 내놨는데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짧잖아요. 기대하고 뭐 굉장히 뭐 대통령 취임사에서 막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나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110가지를 다 하려지 말고 다시 대통령이 취임하면 새 정부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것만은 꼭 5년 동안에 실현하겠다 하는 것들을 다시 좀 취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이제 얘기 나온 게 가장 중요한 게 인수위에서 첫 번째 과제에 나온 게 바로 이제 손실보상 아니었습니까? 근데 손실보상을 공약과 좀 다르게 나왔단 말입니다. 공약 때는 뭐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때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또 일괄 지급하겠다 해놓고 600만 원 더해서 10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또 그 외를 약간 좀 바꿨잖아요. 나중에 잘못됐다고 얘기했지만 여유 있는 분에게 두면 뭐 소고기 사 먹고 이게 엄청나게 부정적 영향을 줬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려면 법을 바꾼다는 거죠. 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소급 적용하겠다. 왜냐하면 공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 공약을 바꾼다 그러면 왜 바꿔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첫 번째 과제고 첫 번째 그게 1호 공약이었는데 그리고 600만 원 한꺼번에 다 일괄 지급하지 뭐 안 하겠다 못 하겠다면 왜 그런지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새 정부 출범하고 다시 좀 취합을 해서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오해라든지 많이 있었다면 그걸 불식시키고 공약대로 하겠다 또는 공약대로 못하면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 교수님 꼭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당갑 출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차피 예정됐던 것 같아요. 분당갑은 뭐 이번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겼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꽤 큰 차로 이겼어요. 12%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꽤 큰 차로 이겼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 거의 뭐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이번에 총리도 이제 가지 않았고 당권을 어쨌든 안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대선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원내 진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당갑 같은 경우는 뭐 글쎄 꽃길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실리도 있고 명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마다할 거 없어요. 게다가 경기도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와 이른바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분당갑은 바로 김은혜 후보가 있던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걸 네. 우리가 뭐 비판할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단지 인수위 관련 말씀 저도 잠깐 드리면 네, 네. 인수위가 초반에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소진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보도가 됐고요. 이제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랬고 또 하나 이제 인사청문회 때문에 인수위 헛되이 많이 가려졌다라는 느낌도 들고 또 하나 뭐니 해도 이른바 검수완박 가지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또 공공기관장 인사 가지고 충돌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인수위가 자꾸 그런 부분 쪽에 자꾸만 보도 양이 많아졌던 겁니다. 네, 네. 데이터 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가 이제 대통령 5년을 앞으로 해 나가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는 어떤 데 큰 주안점을 둘 것인가 큰 방향. 그러니까 지난 정권은 그게 실패했던 성공했던 뭐 양극화 문제라든지 불평등의 문제, 뭐 경제 민주화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정부는 공정 상식 정의를 하긴 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의 이미지는 공정 상식 정의였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큰 방향이 잘 안 떠오른다. 110개 있고 110개 있었으니까 보면 다 좋은 얘기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유권자가 딱 듣기에 이 정부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경제 민주화가 보수 정권이지만 뭐 진보 정권 못지않게 경제 민주화 이렇게 하겠다는 거라든지 양극화 문제가 심하잖아요. 지금 뭐 강남 강북의 차이도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이런 거 엄연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집값도 물론 중요하고 부동산 문제 다 중요한데 코로나19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사회의 통합의 문제. 근데 통합 얘기는 다 사라졌어요. 네. 여야 다 사라졌습니다. 통합이 없이 아예 입에도 안 올려요. 네. 그때 얼마 전까지만 근데 입에는 올리긴 했는데 아예 안 올려요. 노골적인 투쟁. 게다가 뭐 서로 약속 파기하고 거의 막가파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의 그 활동이 크게 와닿지 않는 거죠. 굳이 분석한다면.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가장 새로운 뉴스는 전국의 이재명 상임고문이 과연 인천 계양을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의 전망이 엇갈렸었던 것인데 결국 출마하는 것으로 당이 전략 공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진 이 부분입니다. 우선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일종의 그 로드맵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뭐 이제 차기 총선 출마도 안 한다고 해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정계 은퇴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서울시장 출마를 결정하고 사실은 2년간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멀쩡하게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서울시장은. 그리고 다들 얘기했다시피 명분도 없고 인천에서 5선을 했고 인천시장까지 지낸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것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 될 거라고 어려운 선거라고. 그런데 그럼 실리도 없고 뭐 때문에 출마했냐. 결국 자리를 비워서 이재명 상임고문 글이 오도록 출마를 하도록 저는 한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뭐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추동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출마하러 권유해가지고 본인이 한마디도 지금 하지 않았는데 비대위에서 결정해버리고 그런 상황은 저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된다고 해서 큰 실리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벌써 검수완박법이 이재명 보호법, 문재인 보호법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거죠. 굳이 의원직을 지금 살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이분이 하실 일이 대선 출마 아니겠습니까? 대선 출마인데 지금 의원직을 가지려고 하는 게 결국 국회의원 특권을 누려서 일종의 방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의 프레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프레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출마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만약 본다면 네. 지금 경찰 수사가 지금 빨리 이루어지고 있죠. 막 물건을 타고 있죠. 뭐 법인카드 의혹에서 경기남부청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고요. 또 뭐 분당경찰서에서 변호사비 대납 압수수색했다 그러고 좀 있으면 대장동, 백현동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겠죠.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백현동 문제 갖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직을 갖는다고 해서 과연 그런 수사를 끝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5년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에 과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8월 달에 또 당대표 출마를 할 거로 유력한데 당대표 출마하면서 민주당 총원이 동의할 거냐. 지금 벌써 반대하는 의견은 또 마치 내부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격렬하게 어떤 내부적인 또 투쟁이 갈등이 생길 텐데 과연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 또 거당적으로 보호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일치시킨다면 과연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지 못할 텐데 궁극적으로 그게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출마를 이미 이제 뭐 공식화했고 네, 그래서 짜여진 시나리오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조금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만약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면 이제 국회에는 처음 입성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개항을은 지난 대선 때는 9%포인트 정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섰던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에 이제 그 유리한 고지를 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경기도에는 연고가 있는데 인천 계양으로는 연고가 없잖아요. 갑자기 송영길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에 차출된 거죠. 노 교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실리를 택한 것 같아요. 원내 진입이 과연 나중에 5년 후에 대선 출마에 대선 도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대선 도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전 후보입니다만 그게 유리할지 안 할지도 가봐야지 알아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일단은 당장 현찰이니까 이건 어음이 아니잖아요. 일단 현찰 받고 배지 달고 그리고 좀 수사에도 대비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봐요.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도 유리할 거다. 일단 배지를 다는 것과 안 다는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단 그러나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아요. 바로 대선에서 출마해서 불과 24만 표 차로 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 때 그리고 문재인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모델을 얘기하는데 그 모델하고 많이 달라요. 그때 문재인 대표는 시간을 꽤 흐른 다음에 당대표 나왔고 대선 후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2012년도 진 다음에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재명 후보가 전 후보가 이재명 상임고문이 조금 호흡을 길게 가다듬고 더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침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고문이 판단하기엔 일단 배지 달자. 그게 민주당에도 유리하다고 본 것 같은데 일단 모양새는 썩 좋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명분이 약해 보이고 갑자기 인천 여행을 왜 나가냐 이런 명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말씀처럼 지금 앵커 말씀처럼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분당갑이 국민의힘이 유리하듯이.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이제 변수가 생길 텐데 아무튼간에 결정을 한 거고 저는 뭐 이미 다 예측했을 거예요. 저도 예측했고 번복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계양을 출마하는 것이고 그대로 가겠죠. 그러나 어쨌든 썩 정치적 명분은 약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국 분석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최창렬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인천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공천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겼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해단식이 끝난 뒤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총리는 한덕수 후보자 한 명뿐이라며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지렛대 삼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두 차례 사표를 제출한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 사무의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인내해준 국민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생명과 직결된 방역에 정쟁이 끼어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폭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270원 선을 돌파하며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북한 주요 관영 매체들이 그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이틀째 이례적인 침묵을 이어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이 유엔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제사회가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다는 말에 상승했던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국채금리 오름세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에도 같은 증산량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른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날 뉴욕 증시는 3% 안팎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이 우려하는 0.75%포인트 대폭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 덕분이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다는데 시장이 안심한 겁니다. 75 basis point in an increase is not something the committee is actively considering. 하지만 하루 만에 금융시장은 다시 불안한 모습입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3% 이상 떨어졌고 나스닥은 5% 가까이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하루 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도 더 떨어진 겁니다. 금융시장 급락은 일단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기술주와 성장주의 미래 수익에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입니다. The market is in an enormous amount of uncertainty, and uncertainty is one of the biggest killers of any market. And so the fact that we are uncertain about what inflation is going to do, what the Fed is going to do in reaction to inflation. 여기에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사실상 증산을 동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증산 요구에도 다음 달 증산을 이번 달과 같은 수준에 합의한 겁니다. 산유국들의 증산이 없는 상황에서 EU가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면 유가 폭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두어 번 더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가 상황에 연준의 긴축이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 상승세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미국 금리 인상 같은 대내외 변수에 당분간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크다며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거시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선진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불안 요인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도 불가피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다른 국가들보다 두드러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경제 기초 체력과 신인도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소폭 회복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1.1로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재건축, 세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7주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주 하락 전환하며 회복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 주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다만 매매 수급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보다 낮아 시장에는 여전히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공천했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도 맡도록 했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이렇게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가 최근 이 고문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출마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고문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김은혜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는 지난 20대 총선 때 여기서 당선됐던 김병관 전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 전략공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위원장은 다른 공천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수 공천과 경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공천은 애초 공천 신청을 받지 않거나 또는 신청받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 다 제치고 새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6월 1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지방선거 열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YTN이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선거 판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입니다. 3선 최문순 지사가 물러나는 자리를 놓고 전직 의원 2명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상대 지역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오른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강원지사는 아프고 쓰린 기억입니다. 2010년 45세 이뤘던 최연소 도지사.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7개월 만에 자리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10년 가까운 정치적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2년 전 총선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복귀했고 이번엔 공식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당 공천을 먼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에 제 운명을 걸겠습니다. 강원도 성공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광재 후보가 강원도를 떠나 있던 2012년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2년 전 총선에 낙마하기 전까지 대표적인 대여권 공격수였습니다. 불교계와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와 촛불 집회를 향한 모난 발언을 계속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판과 정계 사퇴 요구가 항상 이어졌지만 역설적으로 굳건한 지지 세력과 정치 기반 역시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천 신청 후 컷오프됐지만 단식에 이은 과거 발언에 대한 발빠른 대국민 사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잃어버린 12년 위기의 강원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두 후보가 가진 정치색이 워낙 뚜렷하게 대비돼 지지층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부동층도 적습니다. 이 후보가 권역별 맞춤 공약을 쏟아낸다면 김 후보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과거 정가와
자신의 선택으로 발생하는 보궐선거가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이라면 김 후보는 극우 이미지로 인한 중도 확장성 한계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군대도 다녀오고 또 이렇게 좀 그랬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경력이 저보다도 더 오래기 때문에 여러 노하우가 많이 있을 거로. 저는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요. 김진태 후보는 일단 뭐 저돌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고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추진력에 강점이 있고. 강원 지역 생활권과 이에 따른 표심은 크게 춘천 등 강원 북부와 원주 등 강원 남부 그리고 강릉으로 대표되는 동해안으로 나뉩니다. 이 후보는 원주, 김 후보는 춘천에서 각각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두 후보 모두 상대 지역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재 후보는 춘천, 김진태 후보는 원주에 선거 주 사무소를 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던 하지만 정작 정치판에선 단 한 번도 상대해보지 않았던 60년대생 강원도 토박이 두 후보의 맞대결. 양쪽 모두 이번 강원지사 선거에 정치 인생이 걸렸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 1일 태백산맥 동쪽 동해안 표심은 과연 어디로 흐를지 주목됩니다. YTN 지완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를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고문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한 경감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 발언에서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라면서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공직기강을 맡길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인선을 50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노골적인 대국민 선전포고라면서 인선 철회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 2부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 때문에 논란이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이시원 비서관 내정자가 당시 조작 사건에 가담한 게 아니라 조작 사건이라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일종의 업무상 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 내정자가 단일 사건에 대해 조금 미진한 수사를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공직에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서 2번 사표를 냈던 김호수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퇴임식 하지 않고 대검찰청을 떠났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임기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또 이 법안 추진 과정에서 보내주셨던 성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저력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입법 과정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서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다 라고 백악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미 상원을 통과해 16개월간 공석이었던 자리에 곧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일 순방에서 안보 동맹 심화와 경제관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북한 문제는 분명히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전 행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make clear that our commitment to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ese allies, reiterate our commitment, I should say, including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is ironclad.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서욱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확장 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확장 억지란 미국의 우방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확장해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핵 우산을 구체화한 표현입니다.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대북 강경파로 통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의 인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Doing all possible to defend against a rogue regime in North Korea.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으면 한국으로 부임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를 금지한 유엔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제사회가 도발을 용인하지 않고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결의안은 우리가 전 세계 동맹과 또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이며 먼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조약 동맹들과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부주석이 오늘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일본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참석이 확정된 가운데 강류급 인사도 파견할 예정인데 일본 내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외빈 300여 명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와 함께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베라 하원 의원, 린다 심 대통령 인사 담당 특별 보좌관 등과 소설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 등이 참석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가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으로 돈을 추가로 걷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시중에 푼다는 건데 정부가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값 오름세가 이어지는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물가는 더 치솟게 생겼습니다. 전기나 가스 같은 공공요금도 한꺼번에 오르며 물가를 자극합니다.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기, 가스, 수도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난달 4.8% 상승한 물가. 앞으로 5에서 6%대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 새 정부 경제팀의 핵심 과제는 물가 안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해결책은 안 나왔고 110대 국정과제인 수급 안정과 같은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물가를 진정시킬 유일한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어 보입니다. 전반적인 기조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급한 대로 금리를 계속 올려 시장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가는 모양새라는 점입니다. 인수위는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으로 30조 원 이상을 쓰고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예산으론 한 해 40조 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5년간 총 209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년에 40조 정도가 됩니다. 새 정부가 내세운 감세 정책 역시 물가 상승 압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규모 지출 그리고 감세를 통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상의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물가 상승세를 더욱 과속화시킬 수 있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에 머물고 있던 물가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민 경제 부담을 무릅쓴 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도 한편으론 공약을 지키려 돈을 풀겠다는 모순적인 정책 방향. 과연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결단의 순간이 새 정부를 점점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심한 신장 질환 앓으시는 환자들, 신장 이식 수술은 절체절명의 문제죠. 서울의 유명한 병원 중에는 연간 수백 건씩 신장 이식 수술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500만 명이 넘는 충청권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은 지금 신장 이식 수술을 1년에 한 건도 할 수 없습니다. 단독 보도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대전에 있는 충남대병원은 충청권에서 가장 큰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이기도 합니다. 충청권에서는 처음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충남대병원이 지난 3월부터 갑자기 환자들에게 수술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알고 보니 병원에 수술 가능한 외과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전담해온 교수가 후임 교수의 인수인계를 마치고 연수를 떠났는데요. 후임 교수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해버리면서 아예 의사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장기 이식 수술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기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연수와 퇴사로 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충남대병원이 수술할 수 있는 장기에서 신장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네. 그래서 충남대병원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충남대병원에서는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연락해 원할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장 이식 수술이 가능한 외과 의사를 초빙해 인력 공백을 메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가 지방으로 부임하려는 교수들이 더더욱 적어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신장 이식을 담당하던 교수도 함께 일할 사람을 쉽게 구하지 못해 20년 가까이 혼자 수술을 전담해왔고 겨우 후임자를 구해 연수를 떠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답답함을 내비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장기 이식 의료기관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과 교수님을 지금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종병원에 혈관외과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가능하면 그분을 9월 내지는 조금 더 빠르면 7월까지 모셔서 네, 수술을 못하게 되면 신장 이식을 기다리던 환자들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는 나이, 대기기간, 이식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전국 단위로 이식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병원을 옮겨도 순번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여러 번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이 병원을 옮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의 규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장기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때 뇌사자가 나온 병원의 이식 대기자에게 신장 2개 중 1개를 우선 이식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뇌사자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상대적으로 작은 병원으로 옮겼다가 오히려 손해는 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병원을 옮기지 않고 충남대병원에 남는다면 환자에게 맞는 신장이 확보되더라도 수술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식 순서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취재진은 7년간 수술을 기다려온 만성 신부전증 환자를 만났는데요. 이번 일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이식 준비를 하라고 3번씩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올 초 가을에 이식 수술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매주 여러 번 고통스러운 투석을 받으며 이식 수술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을 위해 최대한 빠른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어제 오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강 씨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자택에서 쓰러진 강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5km 떨어진 이곳 병원 응급실까지 옮겨졌습니다. 강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위중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해 구급대원이 자택에 출동하기도 했지만 강 씨가 병원 이송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강 씨를 가족이 발견했습니다. 1966년생으로 4살 나이에 데뷔한 강 씨는
지난 1987년 국내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한 영화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로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1987년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시바지에 출연해 한국 배우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에서도 임 감독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며 모스크바 영화제 최우수 여자 배우상을 탔습니다. 최근엔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영화 정의의 촬영을 마무리하고 복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회사 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40대 A씨와 친동생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A씨와 동생은 또 다른 공범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교육 훈련을 받는 사람도 종속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버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보호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받은 수습기사 A씨가 시험 운전 중 사고를 당했지만 이 역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교육 훈련 과정이었다며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이 제공된 이상 시험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 전 세계에서 무려 1,490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 500명 중에 1명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종수 기자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세계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미국. 급속히 늘어난 주검을 매장 대신 화장으로 부랴부랴 처리하고 있습니다. For a lot of families, honestly, it was sort of their only choice. I mean, most of these deaths people were not prepared for, didn't have the, I'd say financially to prepare for a burial. It's obviously very expensive.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미국 등 미주 지역과 아프리카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9만 3,033명으로 전주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등지에선 확진자가 감소했지만 아프리카는 31%, 미주 지역은 13% 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의 보건당국은 최근 자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독일이 55만 8,958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38만 455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휩쓸고 간 지난 2020년과 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1,490만 명인 것으로 WHO가 추산했습니다. Most of the excess deaths, that's 84%, are concentrated in Southeast Asia, Europe, and the Americas. 세계 인구가 약 79억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500명 중 대략 1명꼴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YTN 종수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확진된 뒤에 1년 반 안에 mRNA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하면 면역이 충분히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박완범, 최평균, 강창경 교수, 또 서울대의대 이창한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확진 6개월 또는 18개월 뒤에 mRNA 백신을 접종한 43명의 면역 반응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확진 18개월 뒤에 백신을 맞으면 6개월 뒤에 맞은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면역 반응이 형성됐습니다. 또 확진 18개월 뒤에 한 번만 백신을 맞아도 오미크론을 비롯한 다양한 변이에 대한 면역 반응이 관찰됐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루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2,64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밤사이 급락한 미 증시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도 갈수록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8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 함께 보시죠. FOMC 회의 결과 이후 안도했던 시장은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미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접어들었다는 전망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날 상승세를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5% 폭락했습니다.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 직접 개입을 시사했지만 환율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아 원달러 환율은 다시 127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9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배럴당 110달러를 넘기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산유국들이 원유 증산 규모를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절기 입하가 지나니 날씨도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4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도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니까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과 어버이날인 일요일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휴 동안 나들이나 외출하기에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제주산 간의 소나기가, 내일도 수도권과 일부 내륙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조금 오겠지만 양이 무척 적어서 바깥 활동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영동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7도, 광주와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어버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내려가며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 동해안에 주말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주말 산행 계획하신다면 입산객은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서울 상암동 평화의 공원이었습니다. 오늘 뉴스앤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